6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윗몸을 바싹 위로 내미는 요 행동, 어떤 행동인가요? 중립국이라고 대답한 임영준의 대답이 이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든 것이겠죠. 이놈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가야 되겠네. 이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오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자, 요것이 첫 번째 북측의 논리 첫 번째입니다. 북측의 논리는 자본주의 나라, 중립도 자본주의 나라고 자본주의는 뭐가 있느냐? 굶주림, 범죄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단점 내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다른 거 없고 특히 이 부분은 이러한 그 논리적 구성, 논거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하기의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을 이 소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대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물론 그게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중립국 자, 이렇게 또 단호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 여기서 자랑스러운 권리는 무엇이에요? 북한을 선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연금법령을 냈소. 자, 연금법령.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일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영웅으로 칭호를 받는 거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고요. 작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기네 쪽, 이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측의 논리 두 번째 논리 논리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그 북한에서의 혜택을 강조하는 것인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죠. 혜택은 바로 연금 나온다. 군인연금. 그다음에 가자마자 뭐가 나온다? 일자리.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되는 일자리. 그다음에 영웅칭호. 뭐 인민의 영웅. 뭐 그런 거죠. 명예죠, 명예. 이런 명예를 받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혜택까지 많은데 임영준은 또 단호하게 중립국. 자,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약간 당황했겠죠.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산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자, 여기서 제국주의자는 누굽니까? 미국, 남한, 그리고 유엔 다. 유엔 국가들 다겠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자,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다. 네가 잠시 잠깐 제국주의의 꾀임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인데, 북측의 논리 3은 뭐냐? 너의 잘못은 탓함이 없다. 탓하지 않고 또 그러므로 보복도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와라 하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웃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 잘랐어. 그죠? 중립국 이제 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뭐 쌍욕 했겠죠. 그죠? 중국말이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아까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회유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 그 표정이 돌변하죠. 뭔가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이 북측 설득자들의 태도였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장교가 명준을 노려본 이유는 뭐예요? 명준이 뭐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편 아니면 내 편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흑, 백 사이에는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흑 아니면 백,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계속 강요하는 거지. 흑 아니면 백. 근데 그 중간에 회색이 많잖아. 회색도 많은 회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회색이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동지 아니면 적, 적 아니면 동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랄까 긍정적이고 회유적인 표정, 부드러운 표정, 이런 것들 짓다가 안 되니까 확 반대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념 갈등의 하나의 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임영준이 이념 갈등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로 옮겨버렸다. 좋아. 한순간 이미 명준을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거죠. 명준 설득을 포기하는 이런 북측 설득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그 명준이죠.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그려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본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워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남한 쪽에서의 이 상황은 상상이라는 거죠. 이거 지워보죠 그랬네요. 다시 쓸게요. 세워보고 있었다, 그려보고 있었다 했기 때문에 남측에서의 상황은 명준의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남한 설득자와의 만남이요. 그래서 뒤에는 다 상상 장면. 자넨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자, 서울이군 하는 의미는, 의미심장한 말은 무엇입니까? 출신지를 강조하면서 남한 쪽으로 와라 라는 그런 설득의 근거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한 출신을 부각시키면서 남한으로 오라는 그런 논리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는 아니고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설득자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또 말 잘라서 그죠? 또 말 잘라서 이렇게 남한에 가도 자기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거라는 걸 상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남한 설득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남한 설득자가 설득한다면 그 남한 설득자의 논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뭐겠어요? 상대방을 살짝 나도 압니다. 상대방을 좀 이해한다는 그런 그 툴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을 이해한다, 이렇게 뭔가 공감대가 있다. 논리라기보다는 좀 설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때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48년에 정식으로 건국이 돼가지고 그 이전에 뭐 임시정부였지만,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로서의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 또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아까 그 북측의 논리가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국가 다 부패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지고 범죄가 오글대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그리고 특히 이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이 있었던 시기고, 또 부의 분배도 북한은 딱 그 건국을 하자마자 나라 토지 몰수를 통해서 균등 분배를 해버렸지만, 남한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부가 편중돼 가지고 자본의 분배가, 토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요게 이제 남한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소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과도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 인정. 그런데 남한에는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북한 생활을 통해서, 또 포로 생활,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옥 생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 알지? 너 인정? 하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남측의 논리의 주요 내용은 남한에는 자유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주는 중립국을 가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중립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중립국이 좋아서 중립국이 바람직한 사회라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남한도 북한도 그 어느 것도 난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거는 이 관점을 잘 세우셔야 돼. 중립국이 좋아서 간 거라기보다는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 또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런 관점이 더 강한 거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태양만리 이국당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국당은 구체적으로는 어디? 중립국, 인도죠.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자, 또 말 잘라서 중립국. 자, 다시 한번 약간 그 뭐랄까요?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 내민족, 또 동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 그죠? 네. 그래서 남초, 이게 약간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예, 이거는 논리라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점.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아까 민족, 동족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았는데 지식인으로서 뭔가 책무가 있지 않냐. 조국이 당신을 원한다.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텔리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생쯤 되면은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대학생 아무나 뭐 대학생 되지만 이때는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 사회의 최고 지식인 중에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의 어떤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상기하고 있는데 아까 민족, 동족 얘기를 하면서 살짝 이 조국의 라고 하는 것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을 10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네. 지식인으로서 불만 많은 거 당연하다. 그런데 제 몸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몸이라고 하는 건 제 몸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종기는 그 몸에 난 일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몸을 버린다는 점에서 여기서 몸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네, 남한 전체죠.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한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뭐 때문에? 종기. 그럼 종기는 뭘까요? 그 몸에 난 뭔가 부정적인 모습이죠. 아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들이 그런 종기겠죠, 그죠? 아주 일부의 단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좀 우열관계가 성립하는데 무식한 사람 10 잃는 것보다 당신 한 사람 잃는 게 더 큰 손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남측의 논리 세 번째,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사명은 무엇이야? 우리 사회에 있는 할 일이 태산같이 있다라는 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산돼지라고 하는 그 희곡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갖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근데 이제 그때는 일제강점기지만 일제강점기 청년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감 이런 걸 다루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그 광복 후 또 전쟁 후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사회를 이 조국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지식인들이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볼게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언제 봤다고 친구죠? 그죠?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은데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도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언제 봤다고 친구라고 하고 언제 봤다고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죠?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한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뭐냐면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라는 거죠. 친구로서 인상이 마음에 들고 친구 같고 동생 같아서 난 도와주고 싶다 라는 것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호소하면서 뭐 친구 어쩌고저쩌고 뭐 동생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네요. 뭐 실제 나만을 선택하면 도와줄지 거짓말인지 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정을 올려다본다. 고민하는 것일까요? 한층 가락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역시 이 장면은 상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이 미군이 어깨를 추스르며 찡긋하고 웃는 거 이거는 아까 그 북측에서 뭔가 약간 윽박 지르는 투로 뭐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을 증오에 찬 표정을 짓는 것과는 다르지만 표정은 증오에 찬 표정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설득을 포기하는 그런 그 표정에 해당되겠죠, 그죠? 표정은 정반대인데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표정은 정반대지만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뒤로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캑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자, 우리 날개의 문제도 있지만 이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찔끔찔끔 번지면서 웃은 이 웃음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눈물이 났다는 점도 힌트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선택을 중립국이라고 하는 선택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했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대답은 너무나 짧고 간단하고 또 그 결정 과정도 너무나 짧고 간단하고 그냥 한 번에 결정이 나버린 자기의 운명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살짝 허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한도 북한도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자기의 이런 그 심정과 또 처지에 대해서 비애감이나 절망감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웃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이걸 뭐 기뻐서 웃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환희, 기쁨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와 이제 너무 좋다. 나 이제 중립국 가네. 와 좋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마음에는 허탈감과 비애감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마치 모처럼 재채기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웃음은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의 그 삶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바람직한 사회, 이상적인 삶 이런 걸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비애감과 절망감, 허탈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건 아니라는 거, 환희, 기쁨은 아니라는 점 요새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중리학 부분까지 공부를 해봤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